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까지는 명절 인사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 439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439페이지가 이제 실무의 마무리 편입니다. 중개활동과정. 자, 중개활동과정은 아주 가벼운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거기 영업을 할 때 심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중개심리라는 게 보입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 딱 정해져 있습니다. AIDA에 밑줄을 끊으시고 중개심리라는 것은 A, 1번의 주목이라는 말 보이시죠? 2번 흥미, 3번 욕망, 4 행동의 머리 글자를 따서 사람이 물건 구입을 행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말하는데 행동 후 만족 단계를 포함하여 AIDAS 원리라고도 합니다. 까지가 다죠. 자, 영업을 하는 단계를 중개활동이라고 합니다. 중개활동할 때는 AIDA 원리가 적용되는데 AIDA를 순서대로 하니까 아이다의 원리 그렇게 부릅니다. A가 뭐죠? 물건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라. 그리고 흥미를 느끼도록 해서 D 하면 디자이어, 욕망이죠. 하나 사고 싶어질 때 고객이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한다는 말은 계약을 체결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심리로 적용되니까 고객의 이런 심리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반드시 만족하고 싶어지는 SE 단계까지 해서 마케팅 이론이 발달하니까 아이다스의 원리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다스의 원리가 들어오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다. 까지가 만족의 단계까지 하나 체크하시고 내려가시면 주목, 흥미, 욕망, 행동은 어떤 단계다 하고 가볍게 설명해 줍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부동산의 판매 과정 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441페이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객의 분석과 셀링 포인트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모든 영업을 할 때는 여러분 그죠? 제일 먼저 뭐부터 분석이 돼야 된다? 고객부터 분석이 돼야 되고 고객이 분석이 되면 물건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그래도 우리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원입니다. 어떤 영업이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고객부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분석합니다. 자, 고객을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황당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시를 해줍니다. 1번 고객은 우유부단형 이런 고객이 있습니다. 제목에다 가볍게 줄만 하나 껐죠. 넘어가면 가격의식형, 다변사교형, 말 많은 형이죠. 4번 침묵방어형, 골 때리는 형입니다. 이런 형은 침묵방어형. 그러니까 이 아파트 좋습니까 하니까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꽉 다물고 있으면 골 때립니다. 이런 사람들 침묵방어형. 자신과잉형 해서 마지막에 논리명까지 해서 고객의 유형을 가볍게 적었으니까 쉬어가는 페이지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용으로서는 오른쪽 443페이지 부동산의 특징 분석 옆에다가 물건의 분석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셀링 포인트라 부르고 그래도 실무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원이고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 그를 물건의 분석이고 특징 분석인데 셀링 포인트라는 말은 시험에서도 출제는 된 바도 있지만 판매 소구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한 말이 사실 좀 더 어렵습니다. 판매를 할 때 소 하면 바랄 소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할 때 소, 그다음에 구는 구하다 할 때 구자니까 물건을 분석한다라는 말은 고객이 바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그것을 셀링 포인트라 부르고 판매 소구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단원이 그래도 이 편에서는 제일 시험이 잘 나오니까 443페이지 상단에 2번, 1번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밑줄 긋습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하는 자가 구매자죠.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뭐라고 부른다? 판매 소구점 또는 셀링 포인트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단원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고객이 좋아하는 바라는 점을 설명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영업을 할 때 중기기업 공인중개사들이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파트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놓으세요. 이 땅 진짜 괜찮다 사놓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고 진짜 괜찮으면 지나 사지 왜 자꾸 나보고 사라 그러는데 지금 거죠. 진짜 좋으니까 사라 이런다니까요. 자기 입장에서 영업을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라. 그 고객이 반한 점이 판매 소구점입니다.
자, 그럼 고객이 바라는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하니까 첫 번째, 기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습니다. 또 뭐 법률적 이런 측면에서의 고객이 바라는 점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한 세 가지고 자, 기술적인 면에서의 셀링 포인트, 고객이 바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니까 이 아파트가 좋으니까 사세요. 그런 게 아니고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고객은 화장실이 이태리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자재가 고급입니다. 고객이 바랄 수 있는 점을 강조한단 말이죠. 뭐 또는 배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동선이 우수합니다. 동선은 움직이는 선을 동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파트는 동선이 편리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동선이 편리하다. 이 말은 구조가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굳이 설명을 한다면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자식들 교육 다 시켰고 40, 50평짜리 넓은 아파트에 사니까 썰렁하잖아. 두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좀 규모를 줄여서 작은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고 온 고객에게 이 아파트는 학군이 좋거든요. 이래가지고는 해결될 문제 아니죠. 공부시킬 놈도 없는데 평수는 작지만 절대로 큰 평수와 같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바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경제적 측면은 가격이 잘 나왔습니다. 사놓으면 새가 잘 갑니다. 이 땅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놓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땅은 새가 잘 나갑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또는 온천의 발견.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경제적 측면인데 온천이 발견되는 게 왜 경제적입니까? 온천이 발견되면 향후 개발될 것이다. 개발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니까 사놓으세요. 그런 뜻이겠죠. 고객이 바라는 점들입니다. 법률적인 것은 뭐 법자 등과 다 해당되겠죠. 세법상 혜택이 있다. 공법상 제한사항이 좋다. 이렇게 법자 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건에 대한 장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법률적인 측면이다.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동선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 온천이 발견되었다는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 이런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공법상 제한사항 이런 것들도 법률적 측면입니다. 그럼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단원이고 특히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재나 배관을 강조한다. 그러면 X 이 정도는 따라오셔야 되죠. 또는 기술적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가격이나 임료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말 하면 틀린다 정도는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래도 시험에 제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특징 분석. 다른 말로 뭐 셀링 포인트. 나름대로 하단에 있는 것까지 보완해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면 교재 445페이지 이제 클로징 절차로 접어듭니다. 클로징 하는 말은 계약 체결의 절차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자,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가 클로징인데 제일 첫째 줄에 보면 중개 과정에서 가장 최종적이며 마무리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클로징이다. 일반적으로 클로징은 줄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행위, 서명 날인하는 행위 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클로징이라 한다. 우리말로 하면 계약 체결의 행위다 그런 말이고 자, 그때 클로징 기회는 1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수회에 걸쳐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고객에게 여러분이 이 아파트 뭐 자재가 좋습니다. 사놓으면 가격이 괜찮습니다. 또는 세법상 취득세가 면제되는 물건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활동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써야 뭐가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도 고객이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로즈라는 말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클로징 하는 말은 마무리하는 단계. 그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단계로서 미적거리고 있으면 아래와 같은 클로징 방법이 있다. 이제 또 클로징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까요? 계약 체결의 방법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또 밑줄을 끄면서 점진적 확인법 줄 것입니다. 계약전제법, 부분선결법, 장담비교법, 결과강조법, 만족강조법을 줄 거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점진적 확인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흘러가면 아, 클로징 기법이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은 가지라고 지금 줄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만 설명할까요? 1번 점진적 확인법. 글자 그대로 점진적 조금씩 확인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고객이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클로징 방법이다. 고객이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라는 취지는 이겁니다. 자, 이제 이 고객에게
동선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고객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파트가 괜찮군요. 가격도 좋다.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 단계까지 왔는데도 계약서를 안 쓰고 미적거리고 있다니까요. 그때 첫 번째 방법으로 뭐를 도입해라? 점진적 확인법.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죠. 자, 3억짜리 아파트를 사달라는 분한테 3억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고객은 가슴이 출렁합니다. 왜 그러면 내 전 재산을 함부로 막 계약서 쓰기가 힘들다나, 그죠? 그러니까 3억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계약금 1,000만 원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그 사람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계약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씁시다 하고 들이밀어라 이 말이에요.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 체결로 유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만 더 할까요? 2번 계약 전제법. 제목 자체가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달 말까지 도배를 마무리할까요? 라는 식의 계약을 전제로 한 질문을 던져서 좋은 반응을 보일 때 클로징 절차를 진행시킨다. 계약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제 클로징 기법까지 다 왔는데도 이 사람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서 계약을 전제로 설득을 합니다. 아직 계약도 안 한 사람한테 이달 말까지 도배시켜 놓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고객이 아니 다음 달 초에 이사하니까 이 도배는 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요 하는 순간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들이밀어라 이 말이죠. 계약을 전제로 체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자기 무기로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현장에서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어느 게 마음에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 체크해 보는 시간.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클로징 방법이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중개업의 경영 특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참고 단원입니다. 이제 이 쉬어가는 페이지가 중개활동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교재 454페이지 계약서 기재사항까지 접어들었는데 서투리가 좀 보이십니까? 중개실무에서 이렇게 영업을 잘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방법이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해라. 고객을 분석하고 물건을 분석하라 이랬습니다. 물건이 분석되고 나면 계약 체결하는 방법도 이론으로 전달을 해줬습니다. 자, 이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실무가 뭐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실무로 접어듭니다. 자, 거래 계약서 작성이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파는 자, 각,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영업이 잘 되면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실무로 접어드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작성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구경조차도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452페이지 보면 계약이 체결되면 하단에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필기도구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필기도구는 그 읽거나 마나 연필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계약서는 연필로 적으면 안 돼. 왜 안 들어가면 쉽게 변조나 위조가 가능하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겠죠. 오른쪽에 용어, 문자, 서식은 이렇다 해서 가볍게 정리해 줬습니다. 뭐 시험하고 크게 관계없고. 이제 한 장 넘기면 454페이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전달됩니다. 자, 이런 말 들으셨나요? 계약서는 법정 양식이 있다 없다? 없다. 발톱에 적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으니까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고 필수 기재 사항이 뭡니까? 하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라고 법령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한 달쯤 됐습니다. 벌써 말개졌다는 느낌이 사고입니다. 지금. 그죠? 이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9가지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거래계약서는 발톱에 적어도 좋다. 법정 서식이었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라고 굉장히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뭐부터 출발한다? 그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를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그러고 지금부터 계약서는 이 순서대로 적어 나가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달 기약할 때 계약서의 필수 기재 거물은 큰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이렇게 기억해 놓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까지를 필수 기재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454페이지 교재로 가니까 이제 1번이 뭐다? 그가 뭐였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이렇게 적어라.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거 동그라미 딱 하시고. 자, 계약서를 적을 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인데 주목합니다. 책 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적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한 번도 안 적어보신 분이 대다수인데
지금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을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를 적는데 책에 보지 말고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어떻게 적기에는 주민등록증 등을 놓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래 놓겠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하고 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물건의 표시하면 물 돌았죠. 물에다 동그라미. 자, 물건의 표시도 공부했지만 첫째 줄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이 토지면 무엇을 따라서 표시를 적는다? 토지 대장에 따라서 소재지 지목 면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따라서 소재지 건물 구조 면적 등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시사항은 무엇으로 한다? 대장으로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죠? 실무 때 다 공부했던 거예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3번 거물인 하면 인도일시죠. 거기 읽거나 마나 잔금 언제 받고 언제 넘기겠다. 그래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4번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나요? 저당권을 내가 안고 살게. 아니면 계약금을 줄 테니까 저당권을 해지하고 계약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들을 기재합니다. 거물인권 가면서 다섯 번째가 거래 가격입니다. 자, 총 금액은 1억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록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계약금의 성질이 또 주관입니다. 내려가시면 니은 계약금의 성격 찾았습니까? 줄 긋고 별표 딱 찍어 놓습니다. 자, 계약금은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눠집니다. A. 정약금 동그라미, B. 위약금 동그라미, 넘어가면 C. 해약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되는 것으로서 계약금의 성격이라는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민법 성항으로서 중요한데, 자, 계약금의 성격은 이렇게 설명하죠. 제가 오늘 묻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고 왔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대답하지만 이런 계약금 1,000만 원은 세 가지 성격이 있다. 첫 번째 뭐 정약금적인 성격, 위약금적인 성격, 해약금적인 성격이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성격은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정약금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늘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증거화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계약금이 없으면 증거가 없을까요? 계약금이 없으면 증거가 있다 없다? 증거 있죠.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그러면 정약금이 증거화로 될 때는 계약서가 없는 계약이 있어요. 그게 뭐다? 주로 구두계약에서는 오늘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게 증거화로 사용합니다. 정약금의 수준이다. 자, 위약금이라는 말은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주고 왔는데 왜 위약금이 됩니까 하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데 이 손해배상의 기준은 특약으로 기재함으로써 위약금화 됩니다. 자, 내가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는데 무슨 손해가 발생합니까? 이런 손해가 발생합니다.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그럼 어느 일방이 1,000만 원만 돌려줌으로써 해약을 하자 그러면 비행기 싹은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손실을 특약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일방이 해약을 하게 되면 대출 이자 얼마를 물어주기로 하고 비행기 싹선 얼마로 물어주기로 한다라고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적어 놓으면 특약에 그때는 내가 지급한 계약금이 뭐가 된다? 위약금이 된다. 그죠? 그런데 이런 위약금이 특약에 기재를 하면 위약금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그런 특약을 잘 기재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면 특약에다가 기재를 한다는 것은 깨진다는 전제하에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계약이 깨질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깨지면 어떻게 자꾸 적는 건 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약을 기재할 때는 뭐 비행기 싹은 대출 이자는 며칠치를 부담하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일방이 해약하면 1,500만 원을 물어주기로 하자. 이렇게 특약에다가 크게 손해를 담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약에 기재를 하지 않으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져갑니다. 그때 해약금이라는 말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주는데 해약금이라는 말은 지급한 자는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수령한 자는 이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우리는 해약을 전제로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와보면 오늘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하니까 나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지고 오면서 특약에다가 기재를 안 했다면 무엇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해서 지급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의 성격이 가장 넓은 게 무슨 성격이다? 해약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 단원이 시험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계약금은 특약에 기재를 하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OX.
X를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건다 하는 의식을 하면서 내용을 봅니다. 계약금의 성격 보셨고 넘어가면 중도금이 들어오는데 중도금도 중요한 돈입니다. 근데 중도금은 다음번 기회에 한번 체크하도록 할 겁니다. 넘어가면 그 밖의 약정사항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면 큰 문제 없고 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되고 나면 교재 400 넘어가서 문제는 넘어갔죠? 문제 넘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실권리자 명의등기까지 갑니다. 교재로는 475페이지를 만납니다. 475페이지 펴셨나요? 자, 이제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련되는 법률이다 라는 단원이 접어드는데 맞죠? 잠깐만. 여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460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460쪽 펴셨습니까? 자, 지금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한 장 뒤로 바로 뒤에 보면 459페이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찾으셨죠? 자, 지금 뭐가 진행되는가 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를 적으면서 그가 뭐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도 매수인은 어떻게 적어라. 물건의 표시는 대장을 보고 기록합니다. 인도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대금, 총금액은 1억인데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를 적어라. 그런데 계약금은 이런 세 가지 성격이 있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기가 기타 약정사항, 걔가 뭐죠? 계약일자 그대로 적으면 되죠. 조건과 기한이 있으면 적고 확인설명서 교별자는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 되니까. 자, 이것이 주로 매매계약서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페이지 459페이지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이 주로 매매계약서에 관련되는 이야기였다면 459페이지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는다 하고 출발을 하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나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거래계약서에 필수기재니까 똑같이 적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기 3번에 1번 물건을 표시와 목적이라는 말이 있죠. 목적의 동그라미. 자, 매매계약서에는 목적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매매, 사고 팔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샀다 팔았다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문방구용이다 이런 건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목적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건 목적이 들어가는구나. 요걸 하나 집는다고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게 나머지 다 똑같은데 쭉 내려가시면 3번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들어갑니다. 기간의 동그라미. 자, 여러분 매매계약서에는 기간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고 팔았는데 무슨 기간이 필요합니까? 임대차는 언제까지 거래 기간이다 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기간이 들어간다. 그거를 두 개 체크하는 겁니다. 자, 다 정리하면 거래계약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현장에서 계약권자가 할 수 있는 거래가 크게 뭡니까? 거래계약서, 매매 아니면 임대차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가 일어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주로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는 매매계약에 관련되는 내용이 가깝다면 임대차 계약서도 똑같이 적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추가되더라? 기간과 목적이 들어가더라. 됐죠? 다른 내용은 큰 의미 없고 그래서 가볍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460페이지 하단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와 검인계약서입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면 뭐 일어날까요? 임대차의 경우는 관계없겠지만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460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검인계약서라는 단원이 접어들고 이 단원은 어느 파트다? 등기법에서 공부해야 될 단원이에요. 그 등기법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중개실무하고 연결되니까 여기에 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검인계약서라는 취지는 그냥 내용만 이해합니다. 중요성이 뚝 떨어졌는데 검인계약서라는 말은 이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매가. 그러면 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가 등기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등기를 해주고는 이 갑으로부터는 양도세를 내시오. 을로부터는 취득세를 내시오. 이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등기가 다 되고 세금을 내세요 하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검인계약서 또는 검인제도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하면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가 하나 나오겠죠. 자, 이 계약서가 뭐다? 매매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매매계약서 나와야 등기할 거니까 이거를 두 장을 더 복사를 합니다. 두 장을 더 복사했다. 이 말은 새 통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새 통을 만들어서
오른쪽에다가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럼 도장을 찍으면 이거를 뭐라 부른다? 거민계약서다. 지금부터는 거민을 받았으니까 거민계약서다 이렇게 부르고, 왜 세 통입니까 하면 한 통은 교부용입니다. 온 사람에게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교부용을 가져가야 뭐를 해준다? 등기를 해준다고. 됐죠?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뭐 받아야 된다? 거민 받아야 된다. 이 취지를 이해하라고요. 그럼 두 번째 것은 교부용이고, 하나는 보관용입니다. 거민기관에서 보관합니다. 하나는 송부합니다. 어디로 송부하는가 하면 세무서로 송부합니다. 결국은 세무서로 송부한다는 말은 이 등기하기 전에 이 자료가 먼저 들어옴으로써 세금을 추징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민계약서는 세금 받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 교재는 아주 고상하게 적어놓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아주 표준 발음이고, 솔직하게 한마디로 해봐라 하면 뭐라고요? 세금을 받으려고 거민을 받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민을 받아야만 등기를 해주는데 이게 중요성이 떨어졌다. 왜 떨어졌는가 하면, 지금은 매매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들었나요? 매매가 일어나면 며칠 날에 신고하라고 했습니까?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명절이 지나서 그런지 아주 말 같다는 느낌이 좀 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매매를 하고 나면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으니까 거민은 중요성이 뚝 떨어졌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등기하러 가야 되는데, 등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거민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좀 살짝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문에 그렇겠죠? 체결일로부터 60일로 신고할 때 신고사항이 뭐였습니까? 노래 불렀습니다. 인계, 지지, 목, 종, 면, 실, 조, 중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 신고사항이고, 인이 뭐다?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좀 들으는 받는 것 같습니까?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신고사항이다. 이것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핵심 단원입니다.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은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민은 지금은 가벼워졌다. 지금 그런 뜻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등기에서 먼저 한번 듣고 올 거니까 나중에 거민도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민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교재로는 여기로 옵니다. 여기 475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47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잘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또 무슨 법이다? 등기에 관한 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디서 공부한다? 민법에서도 공부하고 또 등기법에서도 공부하고 우리 중개에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세 군데서 만나는데, 지금 이 실권리자 명의등기라는 말은 좀 전에 들으셨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가 작성되면 등기를 할 건데, 등기를 할 때는 예전에는 거민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자, 그럼 거래 신고하고 등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부동산을 구입해 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른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위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부동산은 자기가 구입해 놓고 왜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까요? 세금 등을 위해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 부동산이 좋은 거예요. 좋은 부동산이니까 가지고는 내가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청문회 나가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를 타인으로 한다고요. 그를 뭐라 부른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위반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를 일명 무슨 법이라? 명의신탁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럼 이것도 등기법이니까 어디서 먼저 들어야 된다? 등기에서 먼저 한번 하고 와야 된다고요. 해당되는 과목에서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먼저 건드린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민법과 등기에서 한번 하고 나면 우리가 한번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지나가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지나가고 이제 넘어오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483페이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로 이제 마무리를 접어드는데,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당연히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서 하죠. 근데 민법에서 하지만 민법에서도 출제되고 우리 단원에서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놓칠 수가 없고 생활법률로서 아주 중요한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주택임대차부터 마무리를 해 가도록 할 겁니다.